아마도 영상의학과를 직접 뵈실 일은 거의 없지만 저희들이 항상 환자분들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하실 때 영상으로서 환자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이제 청중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 환자시거나 환자 보호자시기 때문에 처음 이제 진단이나 이런 쪽에는 크게 이제 치료 쪽에 더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영상 검사를 계속 치료를 받는 중에도 계속 하시는데 이제 왜 하시는지 모르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 간단한 소개와 수술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CT와 MR을 진단 당시에도 촬영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반응 평가라든가 재발을 보기 위해서 하시는데 CT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진단 도구가 되겠고요. CT는 X선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인체를 통과해서 반대쪽에 이제 검출기로 들어가는 정보를 가지고 이제 영상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단점 중에 하나가 방사선 노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MRI는 양성자를 자기화를 시켜서 여기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게 되는데, 보통 사람에서는 이제 수소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고, 시간이 CT는 짧게는 3분에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지만 MR은 여러 가지 영상을 얻기 위한 작업들이 필요해서 40분에서 1시간까지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CT는 기본적인 검사가 되겠고, 빨리 촬영을 하면서 해상도가 좋고 여러 가지 이제 단면을 만들어서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 CT에서 이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MR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 첫 진단 시에는 보통은 이제 CT와 MR을 다 촬영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췌장암에서는 MRI는 좀 더 이제 대조도를 좋은 영상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체담도까지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를 저희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펫CT도 가끔 이제 촬영을 하시게 되는데, 펫CT는 물론 이제 담당하시는 해외학과 교수님들이 따로 계시지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달리 앞에서 CT나 MRI는 해부학적인 영상인 반면에 이 펫CT는 기능적인 영상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동위원소를 주사를 하게 되면 그 방사선 동위원소들이 암세포들이 더 많이 이제 섭취를 하게 돼서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면 암세포가 있는 부분들은 좀 더 검게 영상에서 보이게 되어서 진단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전신을 한 번에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또 치료 과정에서 치료의 반응이 어떤지, 왜냐하면 암세포가 죽으면은 이런 동위원소를 섭취를 덜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검게 보이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 수가 있어서 그런 데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췌장암에서는 거의 사용을 안 하지만 다양한 이제 동위원소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진단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해상도가 조금 낮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을 하진 않고 이런 해부학적인 영상과 같이 이용을 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수술을 그럼 할 수 없는 이유, 처음에도 마찬가지겠고 이제 치료를 계속 받으시면서 암이 적어져서 수술을 할지 말지 또 결정하시는 그런 시점이 오실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수술할 수 없는 이유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아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전이가 있으면 실제 이제 보이는, 물론 이제 원격 전이까지 다 수술을 해서 떼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다 떼내면은 환자들 예후가 좋다고 이미 밝혀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암세포들이 이미 전신에 퍼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다른 이제 치료를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소 진행형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혈관이나 장기를 침범해서 수술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건 이제 제가 얘기할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다 없다 하더라도 이제 환자분이 큰 수술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못 받을 수가 있을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췌장은 이제 몸 가운데 쪽, 이 복부의 위쪽 가운데 쪽에 위치를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췌관과 담관이 만나서 여기서 이제 소화액을 분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CT 사진을 3D로 합성을 한 건데, 여기 이제 간이 위치하게 있고 여기 신장이고 요 안쪽에 이제 췌장이 있는데, 이 영상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간을 제거한 것이 이 영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췌장이 기역자를 이렇게 거꾸로 반전신기권처럼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이게 주변으로 가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혈관들이 이 주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췌장 종양이라고 하면 췌장암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췌장선암을 얘기를 하게 되고 대부분이 이제 췌장선암인데 실제 이제 췌장암이 더 유명해진 것은 이분이 앓은 암 때문인데 이분은 실제로는 선암은 아니었고 이 내분비 종양이셨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은 다른 암을 앓으셨던 것이 되겠고 뭐 초음파에서도 보일 수가 있고 하지만 초음파는 진단적으로 굉장히 이제 제한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스티브 잡스 이후에 초음파를 하시면서 췌장을 좀 더 잘 봐주세요 이러시는 환자분들이 꽤 많으신데 초음파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CT나 MR에서 영상에서 암을 진단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R에서는 이 췌관이 늘어난 거나 단관이 늘어난 것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검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병기는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건 뭐 제가 할 내용은 아니지만 이 가장 초기인 종양 자체를 평가하는 T 스테이지의 1기에서 ECM 미만 종양이 포함이 되고 T1A는 0.5cm 미만의 종양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실제 봤더니 이 T1 0.5cm 미만의 종양에서도 1000명 중에 3명은 전이가 있는 채로 발견이 되게 되고 T1 2cm 미만의 종양에서도 100명 중에 30명은 전이가 있는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아까 인트로덕션에서 강찬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진단을 처음 받고 오셨을 때 수술을 할 수 있는 환자분들은 뭐 10%에서 많게는 20% 정도밖에 안 되고 전이가 이미 있으신 분들이 이제 60에서 70% 그리고 말씀드린 주변의 중요한 장기를 침범을 해서 수술이 불가능하신 경우가 전이는 없지만 여기 한 20%, 15%에서 20% 그리고 침범을 조금 했거나 그렇지만 좀 애매한 경우 바로 수술하기는 좀 애매한 이런 경계성에 있는 부분들이 나머지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실제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 수술할 수 있는 부분은 환자분들은 비율은 굉장히 적고 전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술이 가능하다고 할 때에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원격 전이가 당연히 없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주요 동맥 침범이 없어야 되겠고 또 정맥은 조금은 침범을 해도 됩니다. 침범했을 때 그 정맥을 잘라내고 다시 연결해 줄 수 있으면 되지만 어느 정도 범위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수술을 못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처음 오셨을 때 진단해서 수술 진단 정확도를 영상적으로 볼 때 수술을 못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대부분 수술을 못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 이제 수술을 시작했지만 영상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전이라든가 침범이 보이는 경우들도 드물게 있어서 그런 경우가 이제 실제 이제 수술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수술을 하지 못하고 나오시는 경우들이 여기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격적인은 여기 이제 췌장암이 이렇게 있고 MR에서 보시면 아까 보신 것처럼 조직 간의 대조도가 더 커서 더 이제 명확히 여기 정상 췌장이고 암인데 더 구분을 잘해서 보실 수가 있고 이것만 보면은 중요한 혈관들과 좀 떨어져 있어서 수술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는데 CT에서 보시면 여기 조그만 병변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병변은 잘 보이지도 않고요. MR을 찍게 되면 여기 좀 더 이제 조그만 전이가 이미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처음에 보셨던 PET-CT인데 여기서도 이렇게 3개의 검은 점들이 보여서 간 전이가 있었던 환자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동위원소가 소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신장이랑 방광에 있는 것이어서 전이는 아니고 요게 이제 환자의 췌장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간에 조그만 거 3개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영상에서 보지 못하는 전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술은 바로 하지 못하고 다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게 췌장암인데 췌장암이 조금 아까 거보다는 췌장암 자체도 굉장히 이제 험하게 보이고 여기 펫에서 색깔이 다른 부분도 여기 이렇게 잘 보이고 있는데 췌장암 주변에 임파선에 전이가 된 경우에는 수술로 같이 이제 제거가 되기 때문에 원격전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그 이외에 다른 곳에 있는 임파선 전 예를 들어서 이분은 이제 대동맥인데 대동맥 옆에 이렇게 임파선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원격전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경우에도 수술을 바로 시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혈관 침범이 이제 다른 중요한 수술을 못하는 이유인데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중요한 혈관들이 많이 가는데 만약에 이 혈관들이 췌장에다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라면 어차피 췌장은 수술로 제거될 거기 때문에 같이 잘라내면 돼서 크게 중요한 의미가 없을 텐데 문제는 이제 간으로 가는 중요한 혈관이 또 지나가게 되고 소장으로 가는 중요한 혈관도 이 근처, 췌장 근처를 지나가서
이러한 혈관들의 침범이 있을 경우에 만약 얘를 제거하게 되면 간이나 소장에 피를 공급을 못하게 돼서 간이나 소장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피를 공급을 못해서 수술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양이라고 보면 여기 혈관인데 혈관에 떨어져 있으면 이제 침범이 없는 것이 되겠고 이렇게 둘러싸고 있거나 찌글찌글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혈관 내로 파고드는 이런 상태가 되면 혈관 침범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예를 보시면 이게 이제 췌장암이고 이거는 큰 정맥인데 여기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혈관은 항상 이제 동그란 모양, 타원형인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왔다는 것은 종양이 여기를 침범하면서 이쪽으로 당겼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런 형태의 혈관 침범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얘도 이제 간으로 가는 중요한 혈관인데 주변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뭔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종양 세포가 혈관 주변으로 이렇게 침투를 했다는 것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도 혈관을 침범했다고 보기 때문에 수술을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췌장암을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발견될 때부터 좀 수술하기 힘든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좀 간암이나 대장암처럼 검진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췌장에 낭성 종양 있습니다. 무록 같은 게 있을 때 무록 같은 종양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하라고 가이드라인에서 공고를 하고 있지만 이 췌장암 자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위험 요인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되겠죠. 권고하지 않고 있고 고위험군에서만 정기적으로 스크리닝 검사를 하는데 이런 유전적인 질환이 있거나 또는 이제 부모나 형제나 자녀 중에 2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가 있을 때에는 고위험군으로 이제 검사를 하라고 되어 있고 목표는 전암병변이나 수술이 가능한 1기 췌장암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나 1년마다 MRI나 또는 내시경 초음파를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위험 요인이 없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 검진이라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시경처럼 일정 기간에 따라 계속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췌장암을 이 목표를 달성한 수술이 가능한 1기 췌장암 상태에서 발견할 확률이 그렇게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에서는 권고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술을 왜 못하느냐, 원격 전이가 있거나 주변에 혈관이나 장기 침범을 했을 때 못하는 것이 되겠고 이거는 처음 진단을 받으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수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수술을 할 수 있다는데 항암 치료를 먼저 해야 하는 그 이유와 그런 환자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외래로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제 다른 병원에 먼저 갔다가 다른 병원에 수술할 수 있다라는데 항암 치료를 좀 먼저 권고한다고 해서 수술을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저희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보다 항암 치료를 좀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술해주는 병원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다른 병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것은 누구보다 환자분들이 수술하셨으면 하는 걸 바라는 거는 사실 환자분들이나 가족들만큼이나 저희 의료진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강창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술만큼 확실한 치료는 췌장암에 없기 때문에 누구보다 저희 환자들이 수술을 했으면 좋겠고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한 이제 서론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매년 미국에서 그 모든 인종에 대해서 미국에서 인종대에 대해서 그 어떤 암종별로 이제 발생률과 사망률을 비교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위쪽은 발생률인데요. 어느덧 췌장암은 원래는 발생률이 10위 안에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점점 발생률이 올라가면서 남성에서는 10위 그리고 여성에서는 8위까지 발생률이 많이 올라갔고 발생률이 예전에 10위권 밖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예후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암으로 인한 사망에서는 남녀 모두 전체 암종의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 5년 생존율인데요. 보시면 여기 이제 전립선암부터 해서 여러 가지 암종들이 쭉 있지만 맨 아래
췌장암이 5년 생존율이 약 9%, 최근에 어떤 통계지 12%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기도 한데 이제 가장 다른 암종에 비해서 예후가 좋지 않은 암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예후를 이제 1999년도부터 사실 암 자체의 생존율은 대부분의 암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아지고 또 치료약들도 새로운 약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지금 보시면 췌장암은 근 30년 동안 약 8% 정도의 5년 생존율이 증가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0년에 이제 약제들에 대해서도 이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많이 찾아보고 오시는데요. 지금 현재 1차 항암 약제를 쓰는 폴피리녹스와 젬시타빈 아브락산이 2010년과 2013년에 FDA 승인을 받고 사용을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이것들이 1차 항암제로 쓰이고 있는데 이때 이후로 사실은 이 약제들의 발견이 되었음에도 사실은 생존율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췌장암의 예후는 그럼 어떤 거에 가장 크게 좌우되냐면 병기와 수술 가능 여부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췌장암은 지금 그래프들이 이거는 이제 5년 생존율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술의 발달과 또 수술 전후 항암 치료 요법들의 발달로 인해서 5년 생존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거는 1기 췌장암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테이지 1A, 스테이지 1B 모두 1기 췌장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다른 암에서 2기까지만 해도 조기에 발견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췌장암에서는 2기부터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병기가 1기냐 아니냐, 또 병기가 가장 중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이 1기, 파란색 2기, 3기, 4기가 되는데 1기의 경우에는 현재 평균 생존 기간이 3년 정도, 2기의 경우에는 2년 정도, 3, 4기는 1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기가 조기에 발견되는 그 병기가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 또 병기만큼이나 병기와 사실 따로 떼어서 표현할 수 없지만 수술 가능 여부가 또 굉장히 그 예후를 규정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 실선이 수술한 사람들의 생존율 커브고요. 이 점선이 수술하지 못하는 사람의 생존율 커브인데요. 보시면은 둘 사이에 간극이 꽤 많이 벌어져 있으면서 수술할 수 있었던 모든 환자들에서 이제 평균 생존 기간은 이제 약 13개월, 수술할 수 없었던 사람은 4개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다른 곳에서 발표한 것에서도 역시 수술할 수 있었던 그룹이 파란색이고요. 수술할 수 없었던 그룹들과 비교해서 보면 수술을 할 수 있느냐 여부가 환자의 좋은 예후를 규정하는 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면 대부분의 암기는 이제 1기, 2기, 3기, 4기로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1기는 그림에서 앞에서 정유원 교수님께서도 자세한 그림으로 보이셨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췌장암 안에만 있는 거예요. 췌장 안에만 있는 거고 뭐 혈관도 안 건드리고 일단 이런 것들이 1기입니다. 근데 2기부터는 크기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면서 담도의 침범도, 그래서 췌장암은 췌장 두부암 같은 경우에는 황달로 발견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담도로 침범하거나 주변 임파선들까지의 전이가 보이는 게 2기입니다. 3기부터는 췌장이 췌장 밖을 벗어나기 시작하고 주요 혈관에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4기는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타장기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4기가 돼서 보면 약 1기에서 2기는 30% 정도, 그리고 3기는 30%, 4기가 40% 정도에서 발견이 됩니다.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해서 수술이 가능한 병기는 사실 1기와 2기 중에서도 7가지가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췌장암에서는 이런 1, 2, 3, 4기의 구분보다는 수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이 가능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병기를 다르게 또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절제 가능한 췌장암, 두 번째는 경계성 절제 가능, 세 번째는 국소 진행성 절제 불가능, 네 번째는 전이성입니다. 과거에는 절제 가능과 경계성 절제 가능이 하나로 묶여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수술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술 이후에 재발이 너무 적고 환자의 예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즉 정맥 침범이나 동맥에 맞닿은 정도에 따라서 절제 가능과 경계성 절제 가능을 구분짓기 시작했습니다. 절제 가능은 여기 이제 복잡한 말들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동맥은 건드리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정맥은 아예 건드리지 않거나 건드린다고 하더라도
맞닿은 정도, 수술로 충분히 재건할 수 있는 정도까지가 절제 가능입니다. 그리고 경계성 절제 가능은 동맥에 맞닿아는 있지만 이제 그 맞닿은 정도가 미미하고 180도 이내로 맞닿아 있거나 혹은 정맥을 180도 이상으로 침범은 하고 있지만 그 모양의 기형까지는 일으키지 않는 경우 정도가 경계성 절제 가능입니다. 그리고 국소 진행성 절제 불가능부터는 동맥을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수술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절제 가능과 경계성 절제 가능을 나눴고 또 이제 이 중에서도 최근에는 경계성 절제 가능에서는 저희가 수술보다 항암 치료를 먼저 권고드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환자나 보호자분들의 입장에서도 바로 수술을 받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마음이고 저희 입장에서도 몸에서 종양을 제거하는 게 가장 또 저희도 마음이 편하지만 췌장암은 수술을 재발률이 많게는 80%까지 보고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6개월 이내 재발률이 약 25에서 38%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400케이스 수술한 케이스를 가지고 환자 예우를 보았는데요. 수술을 한 사람들만 대상입니다. 근데 수술하고 6개월 이내에 재발한 사람들의 5년 생존 기간은 평균 생존이 약 11개월이었습니다. 즉 아까 3기 췌장암 환자들의 평균 생존 기간이 10개월이었죠. 즉 3기 췌장암 환자들이나 예우가 수술을 할 수 있었지만 예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2개월 이내에 재발한 환자들도 약 19개월 정도로 2년을 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2개월 이상 지나서 재발하거나 재발하지 않았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평균 생존 기간이 약 5년을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무조건 빨리 수술받는 게 아니라 수술하고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인가? 수술 후 조기에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고 나서 수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수술은 한 번의 찬스라고들 흔히 얘기를 합니다. 수술하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회복하기까지 평균적으로 췌장암 수술은 한 달에서 길게는 2달까지 봅니다. 그 기간 동안 재발하게 되면 재수술은 어렵고 재발이 타장기하는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4기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우리가 수술보다 앞서서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좋은지를 좀 보면 대표적으로 위험인자는 이제 여기 있는 7가지인데요. 이 앞에 있는 이 빨간색은 수술 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자들입니다. 종양 크기가 좀 크거나 아니면 수술 전에 우리가 이제는 CA19-9라는 명칭이 좀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췌장암에서의 종양 표시자가 많이 높거나 아니면 임파선 전이가 있거나 아니면 수술 전에 이런 면역 수치라든지 아니면 알부민 수치들이 떨어져 있는 이런 비율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 재발률이 높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뒤는 수술 이후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수술하면서 같이 나간 복수검사에서 암세포가 발견됐다거나 아니면 수술한 조직검사 결과에서 신경 주변 침륜이나 미세혈관 침륜이 있는 경우 재발의 위험인자가 됩니다. 보시면 이런 재발의 위험인자가 하나하나씩 있을 때마다 수술 이후에 재발률이 점점 올라가고 5년 생존율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수술하기 전에 먼저 항암요법을 하면 과연 수술 후의 예후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정맥 침범이 있고 또 동맥까지도 맞닿아 있을 수 있는 경계성 절제 가능 췌장암에서 여러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연구고 이건 미국에서 2022년에 최근에 발표된 연구인데 보시면은 위에 있는 이 까만색이 수술하기 전에 먼저 항암 치료했던 경우, 그 다음에 이 점선이 수술을 바로 시행한 경우입니다. 보시면 1년 생존율과 2년 생존율 모두를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선행항암요법에서 그 생존율 자체가 바로 수술하고 모두 다 수술하고 나서 이제는 후속 보정항암요법 모두 다 한다라는 가정하에 선행항암요법을 먼저 하고 수술하고 보정항암요법을 한 경우가 1년 생존율과 2년 생존율 모두 유의하게 좋았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도 발표된 자료에서도 짙은 녹색이 바로 수술하고 보조 항암 치료를 했던 경우고 이 빨간색이 선행항암요법을 한 건데 선행항암요법을 한 경우가 1년 이내 재발률이 바로 수술 먼저 했던 경우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거는 추후에 어떤 먼저 선행항암요법 약제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추가적으로 더 많은 환자들에 대해서 연구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제 이 오른쪽은 보면 경계성 절제 가능 췌장암에서는 이제 먼저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한 군이 수술을 바로 한 군에 비해서 유의하게 5년 생존율이 더 좋았지만 바로 아까 절제 가능했었던 그 췌장암에 있어서는 사실은 먼저 선행적으로 약물 치료를, 항암 치료를 했던 것이 이 수술군에 비해서 크게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경계성 절제 가능이 아닌 절제 가능 췌장암에서는 선행요법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논쟁도 있었는데 최근에 나타나는 데이터들, 그 후속적으로 나타나는 데이터들 보면 절제 가능 췌장암들만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들에서도 역시나 수술 전 선행항암을 했던 그룹에서 수술 후 보조항암을 하는 군에 비해서 재발률이 떨어지고 5년 생존이 높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보고한 데이터에서도 역시 절제 가능 췌장암에서 선행항암 요법을 했을 경우에 이제 바로 수술을 한 경우보다 더 생존율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췌장암 현재 진료 가이드라인은 경계성 절제 가능에서는 이제는 선행 보조 치료를 무조건 먼저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을 하거나 항암 치료.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기술적으로 수술할 수 있는데 항암 치료를 먼저 했을 때 만약 항암 치료가 안 들어서 수술할 수 없는 경우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라는 것을 사실 가장 염려하시는데요. 약간은 안타까운 데이터기도 하지만 그럴 경우에 수술을 먼저 하고 조기에 재발한 환자들이나 항암 치료를 먼저 시작해서 수술할 수 없는 그 코스로 간 환자분들에 있어서 사실 생존율이나 예후의 차이는 별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경계성 절제 가능에서는 선행 보조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환자의 예후나 그런 부분들에서 모두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선행 보조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을 저희가 권고하고 있고요. 그럼 절제 가능에서는 아직까지는 절제 가능에서도 먼저 선행항암 요법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아주 강한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여러 가지 연구들에서 더 좋은 효과, 더 좋은 예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보고들이 이어지고 있고 또 현재에도 많은 임상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절제 가능의 경우에는 수술을 먼저 권고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수술 이전에 더 빨리 재발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위험인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선행 보조 치료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CT 검사를 하거나 MRI 검사를 했을 때 절제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CT 스캔이나 CT 검사나 MRI에서는 암세포 하나까지 잡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 검사들에서 보이는 그런 조그마한 혹이라든지 종양이라든지 전이성 병변은 우리가 흔히 암세포가 10의 9승계 이상 모여 있어야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위험인자들이 높을 경우에는 지금 CT에서 안 보이더라도 지금 MRI에서 안 보이더라도 다른 곳에 암세포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술하고 회복하는 동안 수술 준비하는 동안 한 달, 수술하고 회복하는 동안 2달, 석 달 동안 내버려둬서 그 암들이 자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4기 췌장암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먼저 선행보조 치료를 해서 선행항암 요법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조절 이후에 수술하는 것이 환자분들의 예후에 가장 좋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현재 경계성 절제 가능 췌장암에서는 선행항암 요법을 하고 치유, 즉 완치 목적의 수술하는 것이 표준 치료입니다. 그리고 절제 가능 췌장암은 아직까지는 치유 목적의 수술을 하고 보조 항암 요법을 하는 것이 표준 치료지만 재발 위험인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행 항암 요법 후 치유 목적의 수술을 하는 것을 저희가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제 가능 췌장암에서도 현재 모든 환자에 있어서도 선행 항암 요법을 먼저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임상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췌장은 이제 아까도 이제 영상학과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는 해주셨겠지만 무게가 한 100g 정도, 길이가 15에서 20cm 정도 하고 췌장은 아시다시피 기능이 외분비 췌장으로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것, 그다음에 내분비 췌장, 인슐린 분비를 통해서 그 혈당을 조절하는 이제 크게 두 가지 기능을 담고 있고요. 췌장의 이제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 췌관이
있고 이 폐관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소화액이 이제 분비가 되는 거고 간에서 담도가 내려와서 담도가 췌장 안으로 들어가서 역시나 이제 십이지장 쪽에서 담즙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담도가 지나가는 게 췌관이 지나가는 길이 이제 십이지장에서 만나게 되고 이 췌장은 이 십이지장에 의해서 쌓여 있고 담도와 췌장, 십이지장 이렇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구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췌장 수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고겠지만 췌장 수술이라고 해서 췌장만 절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인접해 있는 다른 장기들을 이제 절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요. 췌장은 이제 해부학적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될 때는 이제 머리랑 몸통, 꼬리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머리, 몸통, 꼬리를 나누는 경계가 되는 게 이제 해부학적 혈관 구조물인데 정맥 중에 하나인 상장갑막 정맥 그리고 우리 몸에서 제일 큰 동맥인 대동맥 이 기준으로 해서 머리와 몸통과 이제 꼬리로 나누게 되고 결국 췌장암의 수술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수술은 결국 그 췌장암의 병변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는 했지만 결국은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현재까지는 이제 췌장암의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치료인 거고 안타깝게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 진단 당시 한 전체 20% 환자만이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수술 가능성 여부가 중요하고 그러고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췌장이 병변에 머리 쪽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췌도 십이지장 절제술을 진행을 하게 되고 얘가 이제 상장갑막 정맥이고 얘를 기준으로 이제 앞쪽에 있냐 뒤쪽에 있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췌장 머리 쪽은 췌관과 담도가 십이지장을 싸고 지나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얘가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췌장에 있는 병변만 절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췌장 머리 그다음에 포함되어 있는 담도 십이지장 모두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절제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보기 쉽게 좀 풀어서 장기를 보게 되면 위에서 이제 12지장으로 가는 길이 있으면 여기를 포함해서 12지장 일부와 그다음에 머리, 췌장 머리, 그다음에 췌장으로 들어가 있는 담도, 쓰레기도 포함해서 절제를 이런 만큼 이제 절제를 해야 되고 결국은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을 절제를 했고 담즙이 내려가는 길을 절제했고 췌장이 내려가는 길을 절제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소화액이 지나가는 길,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을 다시 이제 재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췌장과 공장을 분합을 해야 되고 담즙이 내려가는 담도와 공장을 분합을 해야 되고 음식물이 지나가게 되는 십이지장과 공장을 이제 분합을 해야 돼서 절제 후에도 이제 분합을 각각 이제 세 군데 정도 분합을 해줘야 그 췌도 십이지장 절제술이 이제 그 종료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동영상으로 간략하게 보게 되면요. 얘는 이제 그 미부 담도암에 대해서 이제 수술하는 방법인데 결국 수술 방법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췌장 주변에 있는 이제 임파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병합 절제를 해야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12지장 부분 위, 그다음에 소장에서 12지장 쪽을 위와 12지장 쪽을 절개를 하고 담도도 절제를 하고 그다음에 병변이 있는 췌장 머리 쪽, 두부 쪽을 이제 경계를 절제를 해서 제거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각각 소화액들이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절제로 수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이제 각각 재건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재건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그 큰 틀에서는 결국은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 소화액이 지나가는 길을 다시 복원을 해줘야 수술이 종료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담도와 췌장,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을 각각 이제 복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술 시간은 췌도 12장 같은 경우에는 절제와 더불어 이제 재건의 수식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꽤 걸립니다. 수술은 거의 6시간에서 10시간 가까이 걸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입원 기간도 수술 날 기준으로 보름 내외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이제 환자들마다 회복하는
것들이 좀 다르고, 그리고 원치 않지만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수술에 따른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재용 기간이 원치 않게 길어질 수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위부 췌장절제술, 췌장 미부 절제술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상장관막 정맥 기준으로 반대쪽에 꼬리 쪽에 있을 때 이제 시행하는 수술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앞쪽에는 조금 더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물이 있는데 반해서 꼬리 쪽에는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좀 해부학적 구조가 좀 덜하기 때문에 조금 수술이 다른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수술을 이제 하게 되면 이 반대편을 절제를 하게 되는데, 그림에서 이제 나오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췌장의 꼬리 쪽에는 비장이라는 기관이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술은 요 비장 동정맥을 이제 같이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름은 이제 비장혈관이라고 하지만 이 혈관들은 췌장을 이제 혈행을 공급해주는 주요한 혈관이기 때문에 이 종양 자체가 이 혈관에 맞닿아 있는 경우들도 있고, 얘를 놔두면서 수술을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췌장암의 췌장 미부 절제술을 할 때에는 이 비장을 병합해서 일괄적으로 이제 절제를 하는 것이 이제 표준 수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장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이제 면역을 도와주는 것, 그다음에 혈액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혈액을 걸러주는 역할은 이제 다른 곳에서도 일부 진행을 하겠지만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비장의 주요 역할이다 보니 수술을 하기 전에 예방 접종을 통해서 그런 면역 기능을 올려놓고 수술 후에도 그 추후의 관리를 통해서 조금 이제 백신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역시나 췌장 미부 절제술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췌장 꼬리 쪽에 있는 병변은 비장을 포함을 해서 절제를 해야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장 동정맥을 같이 일괄 결차를 해서 같이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장 최미부 절제술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아까 최두 12장 절제술과 달리 이거 최미부 절제술은 이제 재건이 통상적으로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아무래도 최두 12장 절제술보다는 짧습니다. 보통 상황에 따라 또 다르긴 하겠지만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입원 기간도 아까 최두 12장 절제술 같은 경우에 보름 정도 내외를 얘기했다면 입원 기간은 조금 더 빠르고 회복 기간도 조금 더 빠르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이제 수술을 어떻게 결정을 하냐라는 거에서도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와 있지만,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가이드라인들이 결국 그 NCCN이라고 하는 미국 종합암 네트워크에서 그 권고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고, 절제 가능성 췌장암, 경계 절제성, 국도 진행성 췌장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여러 상황을 이제 고려해서 절제를 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혈관의 일부 닿아 있는 경우에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도 이게 수술이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혈관 병합 절제를 통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상이 되는 환자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거랑 앞에서도 이제 임가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종양학적으로 이제 환자분에게 도움이 되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의 선택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상황을 봐가면서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제 췌장암으로 수술을 한 환자들의 그 데이터고요. 2005년부터 작년까지 이제 보면은 췌장암 환자 수술 건수는 매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건수가 늘어나는 데 비해서 이제 선행 항암 치료, 아까 얘기했던 이제 큰 경계성 그 절제 가능성에서 선행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까지 가게 된 환자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검진이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처음에 절제 가능성 환자들에 대해서 수술 비율도 조금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진단 당시에 거의 20-30% 환자들만이 그 시점에 수술이 가능한 거고, 최근에 이제 수술이 많이 늘어난 것들은 그거와 더불어
이제 그 선행 항암 치료를 통해서 수술까지 끌고 가서 수술을 진행하게 된 환자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고, 최미부 절제술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추세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로봇 수술들이 조금 더 이제 대중화되고 많이 좀 들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개복으로 췌장암 수술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제 2010년대 후반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로봇 수술을 포함한 최소 침습 수술의 비율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이거는 최두 12지향 같은 경우에도 거의 반 이상 같은 경우에 작년 기준으로 수술을 진행을 했었고, 췌장 미부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이상의 환자들이 그 최소 침습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 물리적으로 유착 여부를 보기 위한 예전 수술량, 그리고 해부학적 변이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가능성, 그리고 그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진단 당시에 췌장염이 심하게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수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동양학적으로 이제 국소 임파선의 전이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가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수술이 중요한 치료 옵션인 거긴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수술은 한 번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을 언제 하냐도 중요하고 수술을 어떻게 하냐도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치료들도 그렇게 간단한 치료는 없고 다 힘들게 하지만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받다가 조금 힘들거나 그러면 뭐 휴지기를 갖거나 약 용량이라던가 방사선 주사 종류를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절을 해가면서 할 수 있지만, 수술은 한 번 하면 뭐 쉬었다가 수술을 할 수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은 정말 한 번로 모든 것이 이제 결정이 되는 치료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언제 어떻게 결국 환자분에게 이제 췌장암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을 찾아서 수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점에서 봤을 때도 물론 그런 최소 침습 수술 자체가 좋기는 하지만 최소 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종양학적으로 완전한 절제를 할 수 있는 담보가 더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간담체외과에서는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최소한 모든 환자들에게 이제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수술 전후가 아니라 수술이 좀 불가능한 환자들에서 할 수 있는 치료들, 항암 치료 특히나, 그리고 신약 임상시험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여러 가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췌장암은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 환자분들은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다면 해야 됩니다. 췌장암의 또는 그냥 암 자체의 특성이 뭐냐라고 본다면, 암은 무한히 계속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주변을 막 침범을 합니다. 침범을 하고 또는 혈관을 타고 가서 다른 장기로, 췌장 예를 들면 간이나 림프절, 폐 이런 데로 전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T상에서 안 보이더라도 전이가 가 있을 수 있고, 또는 CT상에서 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데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 외에 그 가는 길 중간중간에도 암세포들이 자라고 있을 수 있어서 약물 치료, 즉 전신을 치료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혈관을 갖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영양 공급을 많이 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고, 또한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암 환자들마다 다 특성이 다르고, 또한 한 환자에서도 여러 특성이 다른 암세포들이 섞여 있습니다. 또한 전이가 되면 전이 되면서 특성이 또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물이 대부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조합해서 하는 이유가 또 이런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암 치료는 보통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세대는 옛날에부터 있던 우리가 세포 독성 항암제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앞에서 말했던 암의 특성 중에 빨리 무한히 자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빨리 자란 세포들을 죽이는 것이 세포 독성 항암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몸에도 빨리 자라는 것들 있죠. 머리카락이라든지 점막 세포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공격을 받게 되겠죠. 머리가 빠지기도 하고 점막이 헐기도 하고 구토가 나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는 그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2세대, 이건 어떤 특정한 표적이 있는 경우에 그걸 하는 치료이고 3세대는 면역항암제인데 사실은 췌장암에서는 주로 세포독성 항암제만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머지는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세포독성 항암제는 전신적인 치료다. 아까 말했던 전이까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전신적인 치료이고 빨리 자라는 그런 DNA 같은 것이라든지 빨리 자라는 데 도움이 되는 단백질을 공격해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원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항암치를 우리가 이렇게 주사를 맞고 하다가 중간중간에 맨 처음에 이제 강의에서 본 것처럼 CT를 찍으면서 그 반응을 평가를 하고 저희가 그 외에도 피검사나 이런 수치를 보면서 계속 이 환자분의 항암 치료가 이득이 되는지 아닌지를 보면서 계속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는 뭐 옛날엔 젬시탑이라는 약밖에 없었다가 2010년 이후로부터 요즘 많이 쓰이는 폴피녹스나 젬시탑인의 아브락산을 추가하는 것들, 오니바이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그 사이 많은 연구들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주로 쓰고 있는 것들도 다 2020년 좀 전에 사실은 개발된 약제들이긴 한데 여전히도 그래도 좋은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아까 전에도 암세포 종류가 한 종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조합을 해서 내성이 안 생기게끔 항암 효과를 최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항암제들을 조금만 설명을 좀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 1차라고 하면은 첫 항암제 선택을 할 때 두 가지가 대표입니다. 폴피녹스, 젬시탑인, 아브락산. 뭐 밑에 이제 이런 그래프 있는데 그래프는 이렇게 별로 눈여겨 안 보셔도 되고요. 두 약당 옛날에 원래 기본은 젬시탑이라는 거 하나만 썼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생존율을 한 50%나 40% 정도를 더 증가를 시켰기 때문에 현재 1차 표준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폴피녹스라는 것은 5FU라는 주사약, 이르노테칸이라는 주사약, 옥살리플라틴이라는 이렇게 세 가지 항암제를 조합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2박 3일 주사를 해서 2주 간격으로 많이들 이제 케모포트를 동전만한 것을 가슴에 심고 이런 인퓨저라는 것을 달고 외래에서도 많이 주사를 하곤 합니다. 부작용은 호중구가 떨어져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감염에 노출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구토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또 다른 1차 치료제는 젬시탑인과 아브락산이라는 약이 있고 이 두 가지를 조합했을 때는 이거는 한 번 맞을 때 2박 3일이 아니라 한 2-3시간이면 끝납니다. 대신 간격이 좀 짧아요. 그래서 1주 간격으로 맞게 되고 4주에 3번, 마지막 3번째 맞고는 2주 쉬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당일 주사가 된다는 장점이 또 있죠. 부작용은 손발저림이나 호중구 감소하는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1차 항암 치료제이고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우월하다라는 것은 아직은 완전히 결판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들이 계속 바뀌게 나오고 있어서 둘 다 써볼 수가 있고요. 2차나 3차 항암 치료제로는 앞에서 봤던 5FU라는 약에다가 오니바이드라는 항암제를 쓰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5FU만 쓰는 것보다 생존율이 한 25% 증가하더라 이런 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쓰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2박 3일 주사고 2주 간격으로 인퓨저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FU를 오니바이드라는 약이랑 쓰게 되고 호중구 감소증이나 설사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저희가 먹는 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구 항암제로 TS1, S1 또는 젤로다라는 약이 있을 수 있고 구내염이나 수족증후군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보통은 뭐 2주 먹고 1주 쉬고 4주 먹고 2주 쉬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 말한 폴피녹스, 젬시탑인, 아브락산, 오니바이드, 경구 항암제들이 현재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표준 치료입니다. 물론 이런 것을 어떤 약을 쓸까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는 담당 교수님께서 결정해 주시겠고 저희가 처음에 결정할 때는 나이도 보고 전신 상태를 봅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썼을 때 부작용이 더 상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효능성이 부작용보다 더 좋은 것을 고려하는 그런 전신 상태를 보고 전신 상태가 좋을 때는 폴피녹스나 젬시타빈, 아브락산을 먼저 쓰고 2차 치료로는 폴피녹스 썼으면 젬시타빈, 아브락산 쓴다든지 젬시타빈, 아브락산 썼으면 폴피녹스 쓴다든지 갈 수 있고 또는 오니바이드를 2차나 3차 치료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75세가 넘거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뭐 심장 문제가 있고 전이가 너무 심하고 그 외에도 하루 중에 이제 많은 경우에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 되는 전신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그냥 젬시타빈만 하거나 또는 조금 더 수월한 젬시타빈, 아브락산을 하고는 합니다. 혹은 우리가 이제 완화 의료, 호스피스 치료 같은 걸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너무 많은 요인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 담당 교수님하고 잘 얘기를 하면서 약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세포독성 항암제 치료했다가 좀 반응이 좋았던 환자 한 분을 예시를 들어보면 61세셨고 처음에 내원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페트CT, 아까 전에 페트CT인데 여기 췌장에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고 간에도 이렇게 검은색 보이는 전이가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이제 젊으시고 전신 상태도 좋아서 폴피녹스라는 약을 쓰셨었고 저희가 한 거의 1년을 썼습니다. 1년 쓰니까 간에 있는 전이 다 없어지고 췌장 쪽도 거의 보이지가 않아서 이제 수술까지 갔던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재발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 환자가 있어서 세포독성 항암제가 드문 경우긴 하지만 전이성 췌장 환자에서도 또 꼭 신약만이 아니더라도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 관리를 하면서 치료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른 암들은 이제 췌장암이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 가지 공부도 해보시고 강의도 들어보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할 텐데 다른 암들은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췌장암에는 도통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얘기를 드리자면 표적항암제는 또는 표적치료제는 일반 항암제는 정상세포까지 다 포함해서 융단 폭격하는 격이라고 한다면 표적항암제는 딱 암세포만 딱 공격하게끔 암세포에만 있는 표적을 우리가 표적에 결합하는 약물로서 그런 하기 때문에 약효는 더 올라가고 부작용은 줄어드는 그런 장점이 있는 신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췌장암도 표적치료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림파자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브라카라는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에서 기존 치료에서 한 4개월 정도 반응이 있던 환자한테 써보면은 그 반응이 오래 유지되더라 이런 결과가 있어서 국내에서도 보험은 안 되긴 하지만 써볼 수 있는 약이긴 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무 치료 안 한 거에 비해서 무진행 생존율이 한 반 이상이 올랐다 이런 증거가 있고요. 하지만 췌장암 표적치료제의 한계는 일단 췌장암 표적치료제가 모두가 받을 수 있나 우리가 알아보자면 일단 표적이 있나 없나부터 알아야겠죠. 표적치료제가 있나 없나를 아는 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NGS라고 하는 유전자 검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6주에서 8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결과를 보기 위해서 좀 미리 시행을 해야 되고 문제는 췌장암에는 표적이 있는 환자가 매우 적습니다. 앞에서 림파자라는 약이 있다고 했지만 그 림파자라는 약이 치료 대상이 되는 브라카라는 돌연변이가 5% 미만밖에 없고요. 저도 뭐 반년에 1명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적기 때문에 그 외에도 사실 다른 여러 가지 표적들이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들이 아니고 대부분 임상시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표적 자체가 드물고 표적이 있어도 치료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췌장암에서의 아직은 한계입니다. 다음으로 면역항암제를 보자면 면역항암제는 우리 몸에 원래 면역 체계가 있죠. 그 면역 세포들이 암세포가 이제 우리 몸과는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격을 막아내는 PD-L1이라는 쉽게 말하면 방패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패를 공격하는 것이 면역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다시 공격할 수 있게끔 바꿔주는 것이 면역항암제이고 이것은 많이들 또 이제 막 한방병원, 요양병원 가서 면역치료다라고 하는 거 주사를 비싼 돈 주고 하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랑은 전혀 다른 약이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폐암, 위암, 신장암, 많은 암에서 지금 면역항암제가 표준치료로 자리 잡고 보험도 되고 있는데 췌장암에서는 면역항암제가
아직까지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지만 저희 쪽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조합을 진행 중에 아직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면역항암제가 저희가 추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임상시험이 나오는데 임상시험은 무엇인가? 임상시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죠. 그래서 새로운 항암제, 새로 개발된 항암제나 새로운 약제 조합을 효과랑 안전성까지 평가하는 것이고, 뭐 1상, 2상, 3상 이렇게 있는데, 뭐 1상은 이제 사람한테 처음 하고 3상은 기존 약과 비교하는 그런 연구고, 하나의 약이 개발되는 데는 뭐 10년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뭐 길게 써있긴 하지만 어쨌든 임상시험의 장점은 신약을 제공받을 수 있고 비용 없이, 그리고 잘 짜여진 스케줄 안에서 연구원에서 관리를 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죠. 아직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조금 이전 데이터긴 한데, 미국에서 임상 연구를 많이 하는 MD 앤더슨이라는 병원은 내원하는 환자 60%가 다 임상시험으로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희 나라는 아직 한 4분의 1 정도, 저희 병원 같은 경우 4분의 1 정도만 임상시험에 들어가 있고, 췌장암은 조금 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췌장암 임상시험은 1차 치료로 어떤 젬시타빈 아브락산이나 또는 폴피녹스에다가 여러 가지 표적치료제, 면역항암제를 쓰는 연구들이 있고요. 그 이후에도 새로운 표적치료제 연구들이 조금씩은 있고 계속 열렸다 닫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하고 그건 좀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예시를 좀 들어보시면, 이분은 75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되게 안 좋았어요. 하루 중에 반 이상을 누워 계시는, 그리고 국소 진행서 주변 혈관을 다 침범하고 있는 상태라서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였습니다. 환자분은 임상시험을 들어가서 젬시타빈 아브락산에다가 임상 신약을 썼더니 췌장암이 이렇게 잘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수술까지도 더 줄어들어서 결국에 수술까지도 잘 가셨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또 다른 재환자는 76세 또 고령이시죠. 환자였고 췌장암으로 수술 처음에 잘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에 보조 항암 치료를 폴피녹스 6개월 했는데 환자분이 반년 뒤에 폐로 재발을 했어요. 폐도 좀 잘라내고 거기에다가 1년가량 젬시타빈 아브락산 힘들지만 잘 하셨습니다. 근데 발저림 부작용도 너무 악화돼가지고 잘 못 걸으시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KRAS G12C라는 돌연변이가 췌장암에서 많지는 않은 돌연변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한 임상 시험이 있어서 당시 이제 폐로 전이가 조금 다시 또 생기는 중이었는데, 이런 임상시험 약제를 써보니까 폐 쪽 전이가 아예 다 없어져 있고 현재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그냥 먹는 약 드시면서 행복하게 이제 다니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환자분들이 췌장암이 많지는 않은 것은 맞지만 저희가 그걸 찾아보려는 노력은 좀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또 임상시험 궁극적 목적은 부작용을 줄이고 과학적 근거에 의한 효과를 올리려고 저희 계속 매번 외래 올 때마다 저희나 뭐 소화기내과든 외과든 교수님들이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 과 교수님들이 오늘 하는 것은 이것이 하다 중간에도 수술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이런 것처럼 다학제적으로 사실은 췌장암은 꼭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췌장암 중립자 치료가 된다 안 된다를 명확히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그 개별화된 환자분들에 대한 면담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답을 정확히 드린다기보다도 어떠한 개념으로 치료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게 될 것이고, 그거 하기 전에 뭐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 기관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2018년부터 공사를 시작을 해서 이 건물, 이런 건물이 있고요. 요 지하에 보면은 한 가로 75m, 한 세로 60m, 뭐 깊이로는 한 45m 되는 정도의 지하 공간이 있습니다. 이 지하 공간이 이제 저희가 중립자 치료 기계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이 그 심혈관 병원이랑 어린이병원 쪽 그쪽으로 가시면은 이 건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서 보셨던 여기 속에 이런 이제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 70m 되고
요게 한 45m, 50m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의 공간이 있고, 여기가 이제 가속기실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여기가 치료실, 고정치료실, 회전치료실 1, 회전치료실 2, 이렇게 총 치료실은 3개가 있습니다. 이 가속기실의 실제 사진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파란색이 다 자석입니다. 그래서 그 중입자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가속을 시켜서 그걸 환자 몸에 이제 쪼이는 이런 원리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속을 시키고, 이 치료실 여기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테이블 위에, 테이블은 요렇게 이런 뭐 아무튼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환자분이 여기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요. 환자분이 이렇게 누워 계신 모습이고, 요 고정 치료실을 한번 그 탄소 이온을 쏴보면은 이런 식으로 와서 막 뱅뱅뱅뱅뱅, 지금 제가 2번만 돌리게끔 만들어놨지만 실제로는 뭐 엄청난 속도로 돕니다. 이 파란색이 이 자석이어서 얘를 점점 속도를 막 가하게 되는 거죠. 막. 그래서 속도를 한 빛의 한 70%, 빛의 속도의 한 70, 80% 정도까지 높입니다. 높인 다음에 어느 정도 속도가 되면 여기서부터 문을, 아주 쉽게 말하면 문을 착 열어서 얘가 여기로 싹 가서 이제 치료실로 들어가게 되고, 요걸로 나오는 데가 여기입니다. 요걸로 이렇게 싹 나와서 환자분의 몸에다가 중입자 치료를 하게 되는 이런 원리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치료실에 여기 치료실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냥 요 모습밖에 보이지는 않지만 요 뒤에는 이런 큰 그 장비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회전 치료실인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싹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겉에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니까 그냥 환자가 눕는 테이블과 여기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둥이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는 뭐 이런 거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의 모습을 이제 보면은, 예, 여기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 큰 통이 이렇게 돌아가서, 아까 전에 고정 치료실에서는 이렇게 한쪽 방향에서만 이렇게 싹 나오는 상황에 저희가 치료밖에 안 되는데, 이런 기계가 있으면은 얘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쓱 돌아서 한 이쪽 방향에서도 쏠 수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 돌면 이쪽 방향에서도 쏠 수도 있고, 뒤로 돌면은 뒤 방향에서도 쏠 수 있고, 이래서 저희가 치료 방향을 여러 가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에 대한 그 안정성과 기술적인 그 좀 어려운 케이스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그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겐트리라고 이름을 부르는데요. 실제 모양은 요 겐트리라는 실제 모양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한 9m 정도 되고, 이게 제가 무게를 한 200톤인가 들었는데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큰 이런 그 세탁기 통돌이 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큰 통돌이 같은 것이 있어서 환자 치료를 하게 되고, 요 방향, 요 치료실로 가는 중입자를 이렇게 또 빙빙빙 돌려서 일로 가게 되면 이게 쭉 가다가 요 부분에서는 다시 천장으로 휙 갔다가 평양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면서 환자가 누워 있는 그 테이블을 향해서 가는, 이 빛의 속도로 날아오는 탄소 입자들을, 원소들을 이렇게 막 휙 돌렸다가 하는 이런 기술이 그냥 그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장비를, 이런 겐트리라는 거를 설치하는데 상당히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술력이 있어야지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끝에 부분, 이제 환자를 향해서 나오는 요 부분은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이렇게 탄소 입자들이 쭉 나와서 이게 암인데요. 암을 향해서 쏠 때 요것들이 이제 자석입니다. 그래서 자석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위치 정보를 전달하면 뭐 환자 몸으로부터 뭐 10cm, 15cm부터 뭐 12cm부터 15cm까지의 뭐 몇 cm짜리의 암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탄소를 치료하자 그러면 얘가 이제 저희가 이제 입력하고 이렇게 설계를 하면 거기에 거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자가 쭉 들어가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원리로 환자 치료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 고정 치료실, 이렇게 된 치료실에서 전립선암 환자를 치료하고 있고, 췌장암을 하려면 이렇게 한쪽의 방향으로만 췌장암을 치료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겐트리가 이제 설치가 돼야지만 이쪽에서도 쏘고 이렇게도 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겐트리는 지금 저희가 이제 준비를 계속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쯤에 이제 치료를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계 설치가 다 됐는데 왜 치료를 안 하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이게 기계 설치는 하더라도 이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이렇게 빙빙빙빙빙 돌려가지고 탄소 입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식의 그 난이도 높은 코스를 통과해서 이런 식의 이렇게 정밀한 치료가 되는가에 대한 그 검증을 저희가 계속합니다. 그냥 이렇게 설치해놓고 한번 쏴보고 되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거리가 뭐 10cm 거리에서 저희가 원하는 그 중입자의 양이 제대로 나오나, 15cm에서도 나오나, 뭐 5cm에서 나오나, 그걸 잘게 다 테스트를 해서 이게 정말로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수준인가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이 한 6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췌장암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보통 저희가 췌장암을 치료를 하는 데 결정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이렇게 췌장에 암이 있고 이렇게 수술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부터 해서 이게 점점 병이 커져서 이렇게 옆에 혈관들에 붙고 이러면서 이거 수술하기에는 좀 어려운데라고 하는 상황이 되고, 또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은 이 암이 췌장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타고 이렇게 간에도 가고 뭐 이런 식의 췌장암 자체의 그 경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췌장을 벗어난 경우에는 그 방사선 치료 혹은 중입자 치료의 대상은 되지 않고요. 요 췌장을 아직 벗어나지 않은 경우를 저희가 치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췌장을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서도 수술 가능한 경우부터 수술 불가하는 경우, 중간에 이제 경계성이라고 해서 잘라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당연히 있겠죠. 이건 저희가 인위적으로 나눈 거고 사실은 이게 다 연속선상에 있는 거니까요. 그럴 때 여태까지 이제 중입자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주로 이쪽 부분이었습니다. 수술이 할 수 있나 없나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과 이거는 지금은 수술은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는 이런 경우, 대부분이 저희가 혈관에 딱 붙어 있는 경우들을 말하는 한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중입자 치료가 대상이 되고, 이게 중입자 치료도 단독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항암제를 하고 나서 이제 중입자 치료를 하는 경우가 더 저희가 생각하기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경계성인 경우에 항암제를 하고 나서 암이 많이 좋아지면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쪽으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가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방향에 여기에 있는 분도 항암제를 하고 나서 이쪽으로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수술을 해야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요쪽 부분에 해당되는 환자분들이 이제 중입자 치료의 대상이 된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고령 환자분이시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뭐 수술, 항암제 이런 것이 받기가 좀 어려우시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수술의 가능성보다는 이제 중입자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본에서는 이런 뭐 수술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중입자 치료를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수술을 하는 이런 치료도 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표준 치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혹은 이제 항암제하고 수술을 하는 그 과정에 중입자 치료를 끼워 넣어서 이 부분, 요 부위에는 더 강한 그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를 발휘하자라는 이런 식의 치료 접근도 있긴 합니다만, 그거 역시 현재는 어떤 임상 연구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더 합당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정리를 하면 요 경계성과 수술 불가인 부분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중입자 치료, 수술이나 항암제 받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분들이 우선 치료 대상이 될 거고, 저희가 준비한 임상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제 수술 전에 중입자 치료하거나 요 경계성 이런 분들도 수술 전에 중입자 치료를 한 번 더 넣어서 치료 효과를 더 높이는 이런 목적의 그런 치료 대상이 될 수가,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계성이나 수술 불가인 경우로 판정이 됐다고 해서 그러면은 모든 환자가 중입자가 대상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주로 보는 거는 중입자 죄송합니다. 이게 가능입니다. 가능 여부는 췌장암 주변에 있는 위 12장 이런 장들과 이 암의 관계를 보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요 모습 보면 요렇게 길쭉하게 가로로 놓여 있는 게 췌장이고요. 이게 한국말로 바꿨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가지고 왔네요. 그 췌장이고 이 췌장을 앞에는 이게 위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뒤편에 이제 췌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췌장의 이 우측 편에는 이렇게 12지장이라는 것이 있고 이 췌장의 아래쪽에도 이렇게 12지장이 이렇게 이제 둘러서 소장이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암이 이렇게 딱 생기게 되면은 요 CT를 보고 저희가 중입자 치료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하는데요. 요거 보면 여기 앞, 뒤, 오른쪽, 왼쪽입니다. 여기 등이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척추뼈가 있고 여기 이제 배죠. 근데 요게 이제 색깔이 이렇게 짙은 회 색깔이 이제 췌장에 있는 암 덩어리인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게 위입니다. 위랑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치료하려고 이만큼을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이 위에 대한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아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중입자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항암제를 해서 크기가 준다면 이 부위가 잘 이제 공간이 있는지 여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한 다음에 가능하다라면 이제 치료를 해볼 수 있는 이런 환자가 될 거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죠. 앞, 뒤, 오른쪽, 왼쪽이고 여기 척추뼈가 있고 여기 등이고 여기가 이제 명치 끝 정도 되는 부분이 될 거고요. 요건 간이고 이 콩팥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대동맥 혈관인데 대동맥 혈관에서 이렇게 장들을 먹여 살리고 그 간을 먹여 살리고 이런 혈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요 짙은 회색깔이 돼 있는 부분이 이제 암 덩어리가 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암 덩어리가 혈관들을 이렇게 콱 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죠. 이 수술을 여기를 툭탁 잘라내버리면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수술하기는 어려운데 그리고 나서 이제 중입자가 가능할까라고 보니까 이 부분이 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더 안전하게 하자면 이 항암제를 해서 좀 더 이 덩어리를 줄인 다음에 치료하는 게 당연히 더 안전하겠죠. 근데 나는 항암제 절대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그러게 하면 이 상황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이 손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환자를 저희가 이제 다학제에서 만났다 하면은 저한테 어떻게 할래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전략을 이렇게 짤 겁니다. 바로 가능하지만 항암제를 줄이고 하는 것이 이 주변의 장기에 손상을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항암제를 먼저 하세요라고 저는 분명히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에서 이런 환자분이 중입자 치료의 대상이 되지만 이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그 각자의 상황마다 다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있냐 없냐를 저한테 답변 달라 그러면은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보고 논의를 해서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만 딴 거는 그냥 다 의사들한테 맡겨놓으면 저희가 알아서 다 하는 거니까 그냥 다 그러니까 그 신경 끄라는 말이 아니라 저희한테 다 맡겨놓으시면 된대요. 오늘은 이 얘기가 저는 꼭 머릿속에 좀 담고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중입자라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여러 홍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만 하면은 모든 게 다 되는가라는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그런 의도로 홍보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 췌장암을 비롯한 암의 치료는 어떤 한 가지의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각 환자분마다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건가를 결정하는 게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중입자 치료라는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냐? 절대 아니죠. 여기 계시는 외과 교수님과 조영학 교수님과 영상학 교수님 모든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드리지만 또 하나의 중요하신 분들이 있죠. 환자와 보호자분.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도 드리고 같이 또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라고 결정을 한 다음에 치료의 전략을 짜는 것이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합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입자로 췌장암을 다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 잘못된 접근 방법이고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1번 질문. 두 번째는 이 상황에서 중입자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까? 라는 질문.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의견을 모아서 답변을 드리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